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로세스 논술학원 정호중 강사고요. 네, 이번에 지금 목동 저희 오픈했는데 목동에서 이제 대표 강사로 나가게 돼가지고 대치에서는 수업은 많이는 없는데 제가 이제 명문대 수업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그 파이널 수업을 하면서 이제 연고대 끝나고 이제 고대 하면서 이제 한양대 수업을 좀 같이 했었는데 한양대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뭐냐면 실제 고등학교 3학년들 교실에 붙어 있는 급훈 있잖아요. 가운 같은 거. 급훈이 제시문으로 나왔는데 그 급훈 내용이 뭐냐면 실제 있는 급훈입니다. 합격은 성공의 어머니. 그 다음에 10분만 더 공부하면 배우자가 바뀐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혔던 거는 잠은 죽어서 자라. 사실 그 수업을 하면서 한양대는 제가 올해 처음 했었는데 계속 연고대만 하다가 좀 안타까웠죠. 안타까웠지만 애들한테 이제 그런 내색은 할 수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 이제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누구보다도 가장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논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와서 4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국영수하고 다르게.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력이 절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 기간이 짧아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 정도 갔다가 이 정도 올라가고 더 짧아졌다가 더 크게 올라가고 더 짧아졌다가 크게 올라갑니다. 근데 애들이 중간중간에 수능이 조금 안 나온다 그러면서 논술을 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타격을 입습니다. 막판에 가가지고. 그래서 예, 논술은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딜레마죠. 약간 딜레마인데 최저 기준 자체는 이제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논술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손을 놔버리면은 나중에 좀 복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좀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애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좀 멘토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학생들하고 꾸준히 같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논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머니들도 그런 논술의 특징, 아이가 논술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걸 좀 인식을 하시고 좀 많이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지금 학교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칠판에다가 간략하게 이제 총괄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나 연고대나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명문대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논술 전형이 있고요. 논술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좀 대규모로 뽑는 그 단위가 외국어 특기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특기자가 있습니다. 아까 김현탁 선생님 말씀하셨던 연세대 창의인재 전형이나 고대 그 OKU 전형과 같은 전형이 명문대권에서도 몇 군데 있죠. 뭐 서강대학교나 이런데 굉장히 적게 뽑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좀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입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고 내신 기준으로 2.5 내외면 지원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명문대권에서 좀 상위 학과들 있죠. 상위 학교들. 그러니까 서성한, 그 다음에 뭐 시립대 정도. 이 정도는 일반고 내신 기준으로 1.3에서 4 정도 보고요. 그 밑에 대학들은 1.5에서 뭐 7, 8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런 친구들은 논술하고 이 전형들을 조합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올해 좀 강화됐던 게 뭐냐면 입사관 같은 경우가 내신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이 지원하는 지원 단위에 대한 적성 굉장히 중시하고요. 이 지원 단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실질적 준비를 해왔느냐 이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입사관 전형 관련해가지고 6개 카드 중에서 내가 한두 개 이상이라도 쓸 거다라고 준비하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서류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요. 면접 준비하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백화점식으로 막 이런저런 스펙들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이 내가 지원하는 단위와 관련된 실질적인 동아리 활동들, 책 읽은 것들, 뭐 외부 활동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지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입사 관련해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은 그냥 강사 선생님들이 학생이 가지고 오면 같이 앉아서 보면서 이제 지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신은 그렇고 그래서 어머니들 판단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6개 카드 중에서 어디를 몇 개씩 쓸 수 있을까. 외국어 특기자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좀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공인 어학시험 성적 자체가 좀 많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자격 기준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토플이나 IBT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에서 110점 정도. 그 다음에 탭스 같은 경우는 한 880에서 900점 정도. 요 정도까지만 갖추시면 돼요. 여기서 높이 그 점수를 맞아봤자 이거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요한 게 뭐냐? 아시겠지만 에세이하고 영어 면접입니다. 이거 단기간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께서 외국어 특기자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요 준비를 착실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논술 준비하고 이거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중간에 논술을 포기하고 여기에만 올인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고 친구들하고 외국 거주자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 에세이하고 면접 자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그렇게 크게 뭐 불리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점이 있지만 그 친구들을 뽑기 위해 사는 전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준비만 국내 학생들도 좀 착실히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어머니들이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잖아요. 한양대가 글로벌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어 특기자가 있습니다. 얘는 이걸로 뽑는 거고요. 글로벌은 논술하고 그 다음에 이 어학 점수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점수 정도는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근데 논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거 준비까지 벅차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점수를 가지고 논술 대비를 하면서 한양대 글로벌 전형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156명쯤 뽑죠. 이 단위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좀 그 두 개를 준비하기가 벅찬 친구들이 이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논술 준비하면서 이쪽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안에서 거의 다 학교들이 수렴됩니다. 그런 학교가 많나요, 선생님? 어떤?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많나요? 외국어 특기자는 일단 서강대학교가 알바트로스 전형이라고 있죠. 150명쯤 뽑는데 학생부나 자소서를 안 봅니다. 서강대학교 알바트로스 전형이 150명을 뽑는데 학생이나 자소서를 보지 않고 1차에서 에세이로만 4배수를 뽑아요. 그리고 에세이에서 2배에서 4배수 정도를 뽑아갖고 나중에 이제 서류를 20% 추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이제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가 외국어 특기자 전형 그 숫자가 되게 많아요. 500명 넘게 뽑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그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학교별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근데 성균관대학교 외국어 특기자는 교과가 60%가 반영이 돼요. 내신을 좀 본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외국어 특기자 전형은 내신 별로 보지 않거든요. 근데 성균관대학교는 내신 60%를 봐요. 교과를. 그래서 내신이 좀 좋은 친구들이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글로벌 전형이죠? 네네. 제2외국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격이?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제2외국어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뭐 기준 점수 자체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한양이 156명인데 논술 50에 어학 성적 50%. 이게 이제 어학. 5대5로 갑니다.
그 반영 비율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그 재능 우수자 전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처음에 1단계에서 뽑을 때 어학 점수하고 에세이로 1대1로 반영해가지고 1단계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심층 면접으로 학생들을 뽑게 되죠.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이 전형을 이제 자격을 줄 때 그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라고 이제 첨언을 해서 저 전형을 뽑고 있죠. 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에세이 100%로만 150명 뽑습니다. 영어 에세이로만. 1단계, 2단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전형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거의 다 없는 전형들입니다. 내신도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어학 점수를 따놓고 에세이하고 면접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전형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대학들은 사실 뽑는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경희대학교도 외국어 특기자는 70명 정도밖에 뽑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대 같은 경우가 180명 정도를 그 어학 특기자로 뽑는데 그 중에서 에세이가 원래는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올해부터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특기자 전형에서 에세이가 좀 많이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 좀 특이한 언어들 있죠. 이외국어, 뭐 중국어나 일어나 독일어나 러시아어 이런 것들을 좀 남들보다 더 잘 준비해 왔다. 그리고 좀 내세울 만한 점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중앙대학교에서 그런 어떤 이외국어 중에서 좀 실력이 특출한 아이들을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140명쯤 뽑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그 전형에 저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에서 좀 점수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중앙대학교 전형에 도전해보는 게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전 주로 논술 얘기하러 왔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외국어 특기자가 아무래도 지원 단위도 많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신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하고 에세이 준비를 닥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아까 정리해 놓은 거를 쭉 말씀드렸는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준비가 힘든데 이 점수가 있는 친구들은 이 한양대 그 글로벌 전형 쪽에서 논술하고 동시 대비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지원해 볼 만한 학교라고 할 수 있죠. 한양대학교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어머니들께서 제가 논술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들의 어떤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가이드를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좀 판단이 되실 거예요. 판단을 해보시고 이제 6개 카드를 효과적으로 이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소수 특기자는 이제 진짜 특이한 준비한 친구들, 뭐 30명, 40명 뽑는 친구들인데 보니까 여기가 서강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에 조금 뽑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추천 전형으로 45명, 그 다음에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형이라 그래가지고 한 30명쯤 뽑고요. 한양대학교가 미래인재 전형이라 그래서 100명쯤 뽑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그 고등학교, 중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어떤 장기들이나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단위와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특기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면은 이쪽 전형 이제 세부 계획이 나오면 참고하셔가지고 카드를 하나 정도 써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6개 카드를 조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인데 그 아까 이제 쭉 박진규 원장이나 김현탁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을 텐데 뭐 저희들 팀 체제 뭐 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두 분하고 저는 17년 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사과대 다닐 때 같이 되게 친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에서 한 5년쯤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4년 전쯤에 같이 하자고 계속 그래가지고 왔는데 잘 왔는지는 일단 딴 걸 떠나서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람도 있는 거. 저는 정홍호 중입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 어머니들 제일 중요한 게 학교 되게 많잖아요. 수능 우선 선발 기준입니다.
명문대들이 보통 경쟁률 자체가 60대에서 100대 2까지 가죠. 이번에 시립대 같은 경우는 198대 2까지 나왔고. 근데 그게 이제 전체의 어떤 그 경쟁률이고 실제 결시율도 상당합니다. 그 중에서 30%는 시험을 안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수능을 망친 거죠. 그래서 자격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수능 우선 선발 기준, 그 어머니도 이제 이 개념 아시겠죠, 이제. 우선 선발에서는 거의 이제 서성한, 중경, 외시, 그 다음에 동국대, 건국대, 숙대 10대 1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근데 일반 선발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에서 100대 1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에서 탈락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여기 내려와서 또 겨룹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쟁률보다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선발에서 논술 전형을 합격한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논술을. 그러니까 이번에 외대가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오늘 발표 준비를 하다가 그 정규반 명문대반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붙었다고. 그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일반 전형이었거든요. 우선 선발이 안 됐었고. 근데 논술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쉽지 않았었는데 당일날 되게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되게 기분이 좋게 제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래서 수능 우선 선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과연 수능 우선 선발 기준에 맞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는데 우선 선발에서 떨어졌어요. 수능에서 이제 한두 개만 틀려도 등급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럼 일반 선발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논술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3개의 그룹핑을 합니다, 학교들을. 그게 뭐냐면 수능 우선 선발 기준이 저희들 용어로 빡센 학교. 그게 뭐냐면 서강, 성균, 한양, 시립입니다. 시립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앙, 그 다음에 이대, 그 다음에 경희, 외대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 숙대, 건국, 뭐 그 이하 대학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교가 많아서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가 논술 선발 자체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 전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죠. 서강대학교가 논술 전형으로 총 541명을 뽑는데요. 우선 선발로 뽑는 숫자가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 전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1192명을 뽑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815에 아까 제가 글로벌 전형이 있다고 그랬죠. 글로벌 전형에서 156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가 제일 작죠. 252명을 뽑고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가 964명이나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500명, 경희대가 700명, 그 다음에 외대가 382명, 그 다음에 동국대가 345, 숙대가 400명, 건국대학교가 500명쯤 뽑거든요. 이 중에서 우선 선발로 몇 명을 유치를 해버리느냐, 얘네들이. 서강대학교는 이 중에서 270명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무려 840명을 우선 선발로 뽑아버려요. 이렇게 뽑아버리니까 일반 선발에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 중에서 570명 우선 선발로 뽑고요. 시립대학교도 150명.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가 어머니들 아실 텐데 올해 중앙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를 했죠. 얘네 같은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최저가 없어요. 최저 없는 걸로 300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있는 걸로 300명을 뽑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 선발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최저 없이 논술로만, 논술을 80% 반영해서 300명을 뽑고, 그 다음에 이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해서 나머지 600명을 뽑는데, 그 중에 600명 중에 300명을 우선 선발로 뽑는다는 거죠. 수능 우선 선발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500명 중에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 없이, 지금 논술과 내신만 보는 거죠. 최저 없이 이 중에서 100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를 가지고 우선 선발에서 100명을 뽑습니다. 얘네가.
그 다음에 경희대 외대까지만 좀 일단은 저 판서를 좀 해드릴게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얘네는 우선 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 없이 200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그 수능 우선 선발은 없습니다. 나머지 500명은 다 일반 선발로 그냥 2개 2등급만 확보를 하게 되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는 382명 중에서 우선 선발로 마찬가지로 230명을 뽑습니다. 어머니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대학들을 기준으로 어머니들이 그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룹핑을 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 네 대학들은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주목하셔야 될 대학들이 성균하고 서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균하고 서강 같은 경우는 등급뿐만 아니고 100분위로도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언수외 기준으로 288에서 292, 100분위 합으로 이렇게 맞추면은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언수에 다 1등급을 맞든지 아니면 너가 혹시 하나를 실수해가지고 112를 맞았어. 근데 100분위를 보니까 100분위가 너가 198이야. 그럼 우선 선발 해줄게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상위과고요. 상위과 말고,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전형 말고 그 다음에 일반 어떤 사과대나 인문대 쪽 그런 어떤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192부터 197까지도 우선 선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런 사례도 되게 많았었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평상시에 112를 굉장히 잘 맞았던 친구인데 실수해가지고 외국어가 2등급이 나온 거예요. 연대에도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이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친구는 연대에서는 일반 선발 전형으로 이제 떨어졌죠. 논술을 상당히 잘 쓰는 친구였거든요. 떨어졌고 서강대학교에서는 우선 선발로 들어가서 여기 합격을 했습니다. 사회과학 계열 쪽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치면은 함 6이 나와도, 그러니까 그런 또 사례가 있거든요. 언어는 3등급, 수리는 2등급, 외국어는 1등급, 함 6이잖아요. 상위권 대학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얘가 그 100분위로 했더니 우선 선발 기준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평이하게 논술을 하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등급 기준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100분위로 보는 이 두 학교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수어하고 외국어만 보는 거예요. 네. 수어하고 외국어. 네. 두 과목만 보는 거고 얘는 세 과목입니다. 그래서 네, 수어외.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언어가 너무 불안정하고 변동도 심하고 좀 잘 못한다. 근데 수리하고 외국어는 애가 좀 잘한다 라고 하면 수외에서 100분위로 두 개에서 이것만 맞춰주면,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나와도 되거든요. 하나만 많이 점수가 높아지면은.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시키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한 건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써놓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얘는 좀 특이한 게 언, 외 플러스 수 또는 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는 좀 높은데 탐구를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리가 약하다. 근데 탐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나중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되게 자신 있게 1등급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애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언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온다. 근데 수학이 너무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탐구 공부에 집중을 하면서 언, 외, 탐을 1등급을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양대학교에서 우선 선발 기준으로 들어가면서 논술 공부를 병행을 하게 되면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국어가 좀 안 되는 애들. 여기는 수학이 좀 안 되는 친구들. 그래서 공부할 때도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능에 대한 어떤 학습 스케줄도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좀 정해놓고 그 상태에서 수업 전략을 짜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는 언수외 합사입니다.
언수회 합사 111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네 대학들이 나머지 대학들에 비해서는 수능 우선 선발 기준이 조금 더 높은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께서 이 우선 선발 기준을 보시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6월 모평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연고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 보는 학교예요. 연고대 보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수능이 연대 같은 경우 111이 안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의 다 지원을 합니다. 이 단위에. 그래서 요 어떤 기준들을 어머니들께서 체크를 해놓으시고 아이의 모평 결과나 평상시 공부할 때 이제 학습 스케줄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좀 지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가 이 학교들은 제가 그냥 자료로 대신 할게요. 어머니들 보시면 건국대학교는 놔둬야 될 것 같고 중앙대학교가 언수에 합 3에서 5까지 갑니다. 과별로 달라요. 상위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나 경영 이쪽 있잖아요. 그쪽은 111을 맞아야 되는데 인문이나 사과대 그리고 그 중에서 약간 이제 좀 그 낮은 과, 낮은 단위 같은 경우는 합 5까지도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 전형으로만 300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여기 거의 다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학교 레벨로 치자고 하면 서성한 옛날에 이제 거기가 탑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경, 외, 시 정도 이렇게 봤는데 요즘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벨이 많이 올라갔죠. 거의 2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논술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거의 100% 다 중앙대를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고요. 잠깐만요. 아까 거기서 80% 논술하고 20% 내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내신 비율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리한 그런 내신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냥 1등급 찍어야 되는 그런 내신인가? 왜냐면 내신을 뽑는다고 해도 네. 내신 비율이 단연 비율이 달라지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아마 자료에 다 나와 있을 텐데 저희가 나와 있는 자료들은 다 학교에서 입학처에서 확인하고 발표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그 내신 실질 반영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내신 1등급하고 내신 4.99 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중앙대학교는 1점밖에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네, 1점밖에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요 이제 좀 중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 합격생들 분포로 보면은 평균 합격자들 내신 등급이 2에서 3등급으로 나오거든요. 2에서 3등급. 그러니까 이 정도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내신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 그 정도의 학습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논술을 감당할 만한 그리고 이런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감당이 된다는 거지 이 내신이 돼야 합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한 15% 정도가 합격생의 15% 정도가 내신이 4등급, 4에서 5등급이 나옵니다. 실제로 논술 전형에서는. 그래서 그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그 일반 전형에서 내신을 그 거의 뭐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도 1등급에서 6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1등급하고 6등급 점수 차이가 1.4점밖에 안 나요. 그래서 내신 반영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1000점 만점으로 보는데 1000점 만점에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2대 8로 본다. 내신을 20%. 그러면 200점에 그 다음 논술이 800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200점이 내신 만점인데 1등급하고 4.99등급하고 점수 차이가 1점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70점, 80점이 납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한 등급만 더 높게 맞아주면은 내신의 불리함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들에 그렇게 이제 입학처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만 이화여대를 보신다 우리 아이가 거기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필수 과목이 없긴 하지만 30단위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30단위 내신 합
그러면 아이들이 국영수사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했던 것만 뽑아가지고 30달러를 맞추기 때문에 거의 다 1등급 됩니다. 근데 문제는 1등급 대인데 2등급을 갖고 지원을 한다? 그럼 어려워요. 이화여대는 30단위로 제한을 해주는 대신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학생들 지도를 할 때도 나중에 이제 원서 쓸 때 저희가 이제 학생의 논술 실력 좀 보면서 모평 결과 보면서 이제 지원 상담을 해주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30단위 합이 1등급이 안 되면 사실 저희가 좀 만류하는. 그래서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들은 그렇게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 뭐 어머니들 딱 보시면은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선발에서 내신이 60%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비교과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비교과는 대부분 봉사활동, 그다음에 출석 이런 거여서 실질적으로 학생부 내신 자체는 그렇게 반영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논술만 꾸준히 준비한다고 하면.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그러니까 수능을 전혀 보지 않고 내신하고 논술로만 200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선발이 없고요. 2개 2등급만 확보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외대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었던 외대 같은 경우도 언수에 합 4에서 5를 맞아주면은 우선 선발 기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대학하고 우선 선발 기준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얘네가 훨씬 더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어떤 5월, 6월 모평 보시면서 7월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으셔야, 왜냐면 7월 달부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전 모의고사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연고대반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중심으로 해서 실제 모의고사 형태로 수업을 할 거고, 명문대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이 대학들을 공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별도 반을 운영을 했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화여대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이화여대 반으로 갔다가 다시 옮겨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대학들은 학교 직전 파이널 때 공부를 하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규반, 그 다음 여름방학 통합 집중반 때 이 대학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이고 좀 심화된 논술 기술들을 가르칠 거기 때문에 올해대로 그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또 어머니들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자, 여기서 어머니들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대략적으로 이제 틀이 잡히시죠.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며 논술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지금 아이의 현재적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대학들을 그래도 좀 가이드를 잡아가야 되겠다. 잡히실 텐데, 자, 수리 논술이 나오는 학교 있어요. 수리 논술. 언어 논술도 힘든데 문제가 수리 논술이에요. 근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두려워하고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수리 논술, 우리 아이가 수리가 좀 약하다 그러면 이 학교 피해야 되겠죠. 무조건 수리가 나온 데가 중앙대. 그 다음에 한양대 상경. 그럼 이대 상경. 상경하고 사과계열. 건대 상경. 경희대 사과계열. 여기가 수리 논술이 나옵니다. 무조건. 근데 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게 뭐냐면 고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려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 수리가 통합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대학들은 다 수준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리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어머니들께서는 요 어떤 지원 단위들을 좀 피하셔야 될 거고, 하지만 수리 논술하고는 좀 다르죠. 이과 수리 논술하고. 그렇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문과 논술. 저는 이제 문과만 하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대학들의 수리 논술은 작년에는 제가 수업도 했어요. 명문대 수업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95학번이거든요. 좀 동안이긴 하지만 제 나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김현탁 선생님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또 극명히 대비가 되시죠?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학 공부를 10년 동안 수학을 쳐다도 안 봤는데도 수업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충분히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무작정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름방학 때 3회 특강을 할 거예요. 수리 논술 특강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수리에 좀 강점이 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리고 여름방학 때 수리 논술을 대비할 여력이 좀 있다. 라고 하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대학들을 6개 카드에 조합하는 게 좋겠죠. 왜? 수리가 통합 대비가 되니까. 그리고 사실상 수리 논술 때문에 학생들 여기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원래 수리를 좀 잘하고 있고 우리 아이가 여기서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전략적으로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학교들과 지원 단위를 지원하시면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논술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난관이 하나 있죠. 영어 제시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작년까지는 영어 제시문 나온 학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 이제 시민단체에서 논술시험 제시문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뭐 영어 제시문도 다 없애라. 이렇게 교과부에서 압력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시립대하고 동국대학교는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다만 남아있는 학교가 영어 제시문이 2대. 네, 그쵸. 외대, 경희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2대, 외대, 경희대가 영어 제시문이 남아있죠. 연고대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연고대는 없습니다. 영어 제시문 요 대학들만 나오고 요 대학들도 아마 올해 영어 제시문 내고 혼났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영어 제시문. 영어 제시문 되게 높습니다. 물론 영어 제시문이 나왔을 때도 영어 제시문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는 독해력을 측정하겠다는 영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어 제시문과 연결되어 있는 한글 제시문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넷을 아울러 가지고 보면서 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조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이 영어 제시문이 3개밖에 안 나오는데 정규반 때, 여름방학반 때 연습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학들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과 관련된 문제들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학교별로 준비할 때 그때 실전 모의고 상태를 풀어보면서 이 문제의 유형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런 좀 난점이 있습니다. 몇 개 대학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목별 좀 장점이나 약점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셔서 어머니들이 이제 가이드를 잡으셔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우선 선발 기준 충족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이런 특징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들께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어머니들께서 그 자료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학원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민이 드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물론 지금 조금 부족하다. 연고대를 노리기에는. 하지만 연고대를 아예 그냥 놓기에는 좀 뭔가 아쉽고 우리 아이가 3학년 때 진짜 열심히 공부해갖고 111 맞추고 논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내신 별로 안 중요하니까 연고대를 지원해볼 만할 텐데 라는 학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당장 정규반 시작을 연고대반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명문대반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드실 거거든요. 일단 명문대에서 시작하면은 연고대반 못 올라가요. 하지만 연고대반에서 시작을 하시면은 명문대반으로 충분히 내려와서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게 판단이 빨라야 되는 게 연고대 논술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대학 논술들하고 문제 유형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뭐 연고대반, 명문대반 다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연고대반에서 하다가 6월 모평 보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6월 모평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한테 너 지금 수능도 너무 불안정하고 우선 선발도 안 될 것 같고 너 지금 논술 쓰는 거 보니까 일반 선발에서 너 논술로 가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방학부터 명문대반으로 내려가서 준비하자. 왜냐면 명문대반이 유형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근데 이제 학생을 가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안 보내주세요. 어머니들이 끝까지 부여잡고 그래도 끝까지 연고대에서 도전해보겠다. 근데 이제 실제 우선 선발 안 되고 막판 가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어머니들 보시면은 서강,
그 다음에 성균. 다 좋은 대학들이죠. 중앙, 경희. 수능 끝나고 하루 이틀 있다 시험 봅니다. 논술 시험.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학들은 10월 달에 파이널을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능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논술 공부까지 하려면 좀 벅차겠죠. 근데 파이널을 우리가 3회에서 4회 정도 학교별로 다 쪼개가지고 이때부터는 학교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대학들을 지원한다는 친구들은 10월 달에 버겁겠지만 논술 최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네 대학들은 일정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고대만 쭉 여름방학까지 준비를 했다가 10월 달에 서너 번 공부해서 이 대학교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은 작년 같은 경우 이런 친구들도 있었죠. 2개를 같이 듣는 친구들도. 쉽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죠. 야, 토요일, 일요일 한 타임씩 들으면 왔다 갔다 시간 아까우니까 가서 8시간 들어. 아침에 연대 듣고 오후에 명문대 듣고. 불쌍하죠, 어머니. 절대 그런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전적 준비를 해야 되고, 전체 1년 스케줄로 이제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반 결정을 하시고, 반 결정하실 때 고민이 드시는 어머니들께서는 그러면 일단 연고대 반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아이가 그 논술을 좀 감당하는지, 그 다음에 아이의 모평, 뭐 3월 모평 나오는 거 봐서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일단 1학기 동안에는 연고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명문대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때 판단하겠다. 6월 모평이 가장 그 마지막 모평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 지원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무리해서 처음에 연고대반을 시작하시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좀 고생할 수 있거든요. 명문대 쪽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판단을 일단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그러면서 4월 한 달 빠져버리고 6월 한 달 빠져버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4월 한 달 휴가였어요.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해버렸던 거죠. 아이들이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4월 달은 한 달 동안 휴가인 거죠, 저희들한테. 그래서 뭐 여행도 가고 오랜만에 집에 가서 이제 효도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2주밖에 휴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논술 공부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그래서 시험이 딱 집중돼 있는 1, 2주만 저희가 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이라 치더라도 어머니들 지금 딱 계산해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죠. 근데 4월하고 6월달 빠지잖아요. 그러면 1학기하고 여름방학 때 2달 동안 공부하는 거 다 합쳐봤자 애들이 논술 써보는 횟수 자체가 20번이에요. 20번 글을 써보고 실제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 제일 중요한 게 클래스 하나하나마다 회차 하나하나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가야 되고, 논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과목보다도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리라이팅 하는 거예요. 얘가 써보고 그 다음에 수업 들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 캐치한 다음에 그 주에 반드시 완벽한 답안을 쓴다고 생각해보고 리라이팅을 써야 됩니다. 그 공부를 안 하면은 절대 논술 실력 늘지 않아요. 논술만큼 이제 중요한 복습이 없는,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봤던 거를 제대로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논술이. 그래서 20분밖에 되지 않는 그 공부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반드시 매 회차 리라이팅을 쓸 수 있게끔 좀 그것만 어머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리라이팅을 써오면, 리라이팅은 첨삭 선생님이 아니고, 물론 첨삭 선생님도 훌륭하신데 리라이팅은 수업을 듣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문제점이 있다. 이미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리라이팅은 강사가 직접 봐줍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수업했는데 네가 수업 듣고 썼는데도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됐어. 여기서 사고를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강사 선생님들이 직접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리라이팅을 쓰는 친구와 안 쓰는 친구는 비용 대비 효과도 많이 다르고요. 네, 실력 향상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논술 지도를 하실 때 2가지. 아이가 가장 힘들어 할 거니까 잘 다독여 주시고 매 회차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리라이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리라이팅을 그대로 내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해서 진행을 이렇게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강제로 뭐 안 한다고 해서 애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아이한테 뭐. 개인이 알아서 그냥 해서. 그렇죠. 아이들한테 항상 리라이팅 써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 반에 보통 20명에서 30명을 운영을 하잖아요. 꾸준히 리라이팅을 써오는 친구들은 한 반에서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2-3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리라이팅을 안 썼을 경우에 학원에서 선호한테 연락이 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렇게까지 관리하지는 않아요.
네. 서영 구간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 2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서울대 수시를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인데 이제 서울대 수시 같은 경우 구술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 수시 구술 같은 경우는 이제 쟁점형 문제에 대해서 좀 반론하고 재반론하는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구술 형식으로 수업을 하지는 않는데 구술 시험 자체도 쟁점형 논술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도 살짝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수업하면서 연고대 동시 대비가 되긴 하는데 서울대 구술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어떤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내용들을 결합시켜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죠. 성적표 지참하라 그랬는데 네. 이거는 모의고사 성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의고사 성적하고 아마 내신 때문에 예, 아마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신 점수를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데스크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우실 거니까 어떤 지원 단위들이 있고 내가 이제 가이드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가이드를 잡아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어느 정도 좀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고민을 해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하고 노시면 네,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2학년 반도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2학년 쭉 수업을 해오던 반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반이 그대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2학년 커리하고 3학년 커리가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2학년 반 같은 경우 저희가 거의 다 팀반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팀반이 3학년 때는 오픈반으로 됩니다. 근데 팀반 자체가 이미 15명쯤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은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거죠. 저희 기준 자체는 보통 24명인데요. 이제 좀 강사 지명이 좀 강하고 하면은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30명을 넘기면은 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20에서 30명 사이에서 데스크에서 마감 지어버립니다. 강의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술 전형을 어떤 조합을 가져가시든지 논술 전형은 반드시 놓칠 수 없는 전형이에요. 뭐 내신 전형을 하시건 아니면 뭐 특기자를 하시건 간에 6개 카드 중에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이 조금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논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두 주 쉬어버리면 그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한두 주 정도 시험 집중 기간 때는 일단 잠깐 쉬더라도 학원도 어차피 그때는 휴강을 할 거니까 그 외의 기간에서는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 안 읽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통합 논술은 책 읽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제시문에 대한 어떤 심층적 분석 자체가 관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매주 와서 한 번 공부하는 거 그 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가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바꾼다던가 이런 건 안 좋은 건가요? 내가 뭐 스케줄이 중간에 변동이 돼서 네네. 스케줄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가장 큰 장점이 팀 체제여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강사들이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그 주에 수업할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써온 답안을 가지고 같이 세미나하고 토론해서 그 주의 수업 방향과 내용 자체를 다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별로 성별은 다를 수 있고요. 말할 때 사투리가 섞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뭐 말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아이하고 이제 코드 이게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수업의 질 자체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 자체는 다른 대학들은 단과식이라서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논제도 이 선생님이 수업하고 이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들어보면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첨삭 선생님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첨삭 선생님 저희 한번 배정하면은 여름방학 때까지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강사들도 아이들 답안을 다 보고 첨삭 선생님하고 매주 이제 목요일날 세미나하고 회의하면서 체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1대1 대면에서 가져가는 친밀도하고 이제 아이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첨삭 선생님이 굉장히 깊으시잖아요. 그분이 바뀌게 되니까 시간대가 바뀌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강의 자체에서는 문제될 건 없으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더 물어보시고 아무튼 뭐 저희들 뭐 잘 준비해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 보내주시고요. 또 어머니들도 앞으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치지 마시고.